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는 아쉽게도 저 혼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주호 기자님께서 어제 오늘 개인적인 좀 리프레시를 위해서 잠시 좀 쉬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와 함께 다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빠르게 저희 글로벌 뉴스를 보면서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를 제가 좀 고민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직장의 역사에 대해서, 그 직장은 어떻게 변했었나, 자, 어떤 기술들이 이 시간을 거치면서 그 기술이 그 직장에 이제 접목이 되면서, 자,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봤었나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이 너무너무 괜찮았죠. 어제 반도체 섹터가 정말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어떻게 시장에서 또 예상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로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박종훈 선생님 단독 진행이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안방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와서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라이브 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이조 기자님이 없이 쓸쓸하게 혼자서 글로벌 라이브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입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0.88%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가 어제 1.47%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54%에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러셀 2000, 러셀 10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사실 1% 정도 되는 어떤 그 조정 구간을 좀 줬었는데, 지난 한 이틀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 S&P 500이 0.8%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2.6%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만 여전히 0.7%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어제 테슬라만 좀 빠졌었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그런 테슬라 주주분들은 정말 좀 속상한 하루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가 46.9% 올랐네요. 예,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상승 기업들이 왼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상승한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항공주들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항공주들 괜찮았고, 물론 반도체주가 어제 주인공이었죠. 예, 주인공이었고, 그에 따른 또 로봇주들도 몇 개의 기업들이 좀 올라갔어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지브라 테크놀로지가 또 미국을 대표하는 또 로봇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시장이 또 다시 활성화되나. 국내 시장에서 로봇 섹터가 올라갔을 때 사실 미국과 일본의 로봇 섹터는 안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S&P 500 하락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섹터 중심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소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미스가 나온 게 있고, 또 매출 또는 EPS 부분적으로 미스가 나온 중소형 은행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주 위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나스닥 상승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어제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기업들, 하락을 빨간색으로 했어야 됐는데 제가 또 색깔을 못 바꿨네요. 자, 하락 기업들 보시게 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테슬라가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사실 어제 1.7% 정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다들 상승하는데 테슬라만 빠지다 보니까
좀 포모 현상이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최근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둔화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도 좀 빠졌네요. 모더나도 빠졌고 엔시스라는 기업도 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했고요. 어제는 TSMC가 멱살 잡고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SMC가 무려 9.79% 상승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플도 3.26% 상승했고요. 퀄컴 4.29% 상승했고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재 뒤에 나오는 약간의 호재성 기사에 4.21%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도 3.65%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6%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제보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유가 WTI 기준으로 74불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홍해 관련된 이슈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서 운임료가 상당히 올라갔다 보니까 이 유가의 상승도 같이 덩달아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희몽봉을 이제 돌아서 가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4대 자동차 회사죠. 네, 포드, GM, 그리고 토요타, 그리고 스텔란티스, 아주 빅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4대 자동차 회사가 슈퍼볼에 광고를 안 한답니다. 네. 그래서 슈퍼볼 광고를 제가 가지고 났는데, 슈퍼볼 30초 광고에 100억이에요, 100억. 네. 지금 7밀리언 달러인데, 이걸 뭐 한국으로 하나로 좀 환산한다면, 30초에 한 100억 정도가 되는 그러한 광고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1993년을 보시게 되면 90만 불이었고요. 1966년 때를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때 30초 때는 37,500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덩달아서 광고비가 정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4대 자동차 제조사 중에 어느 누구도 슈퍼볼 광고에 방송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아와 폭스바겐은 광고 참여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포드, 토요타, GM, 스텔란티스의 이 4개 기업이 이번에 슈퍼볼 광고에서 좀 빠지면서 30초당 약 한 100억 정도가 되는 비용을 이제 절감하겠다라는 이유가 좀 있었고요. 이때 GM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광고가 과연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미디어 광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가 좀 나왔는데 사실 많은 이 4대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돈을 좀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제 시장 기준을 보게 되면 약 하나로 따지게 되면요. 한 이게 135조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최근에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 그리고 수요 둔화, 그리고 중국에 관련된 여러 매크로 지표들이 좋지 않고 또 중국 내의 수요도 둔화가 되면서 지출을 좀 최소해야 된다는 전략이 이 기업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후에 사실 이제 정말 많은 분기별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제 분기별 손실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한 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이 회사가 수년간 강세장 이후에 좀 온전한 저성장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아차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EV9 SUV를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 광고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폭스바겐이요. 이번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이 독일 회사, 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창립한 지 75주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75주년 광고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두 회사는 광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니즈가 있는 이 두 회사가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또 광고가 나올지 같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독점 관련해서 규제를 하는 그 집행위원회에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불허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아이로봇 주가가 어제 정말 한 14% 가까이 빠졌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40%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시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기업이죠. 메이시스가
전체 인력 중에 13%에 해당되는 2,350명을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외신에 따르면 3%다 또는 13%다 여러 가지 약간의 좀 수치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어떤 뉴스는 로이터에서는 뭐 3%다, 블룸버그에서는 1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것보다 지금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계획이 이제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5개의 매장을 좀 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5개의 매장을 폐쇄한다는 거는 대형 매장을 좀 폐쇄한다는 얘기인데 메이시스가 이제 2023년 작년 7월이었죠. 7월인가 11월인가 뭐 그때 사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형 매장을 좀 없애고 소규모 매장을 확장 계획이 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30개의 소규모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대형 매장을 좀 줄이고 사이즈를 좀 줄이는 소규모로 매장을 좀 확장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좋은 그런 뉴스인데,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마운자를 포함해서 700여 개 이상의 약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젬픽과 마운자로는 나오자마자 팔리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이러한 약품 가격 인상은 이 기업에 있어서 아마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물론 가격 전가력 자체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비만 치료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릿 에어가요, 젯블루와의 합병 무산 후에 우리는 파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주가가 4불까지 빠졌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빠진 그 주가 주가였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장중에 주가가 4달러에서 우리는 파산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5.70달러까지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의 이제 밈주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가 뭐냐면, 저명한 경제학자 스티브 행크죠. 스티브 행크가 이분께서는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경제학자인데, 이분께서 올해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자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이 너무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지금의 올해의 흐름은 지난해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연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공급 감소는 지금 이제 긴축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물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목표라는 2%대까지 가는데 2%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벤치마크 S&P 500 지수가 2023년에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재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거래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수익의 어떤 배수로 평가를 되지만 이번에 만약에 수익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은 분명 조정이 올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저해하는 그런 요소 이제 환경 속에서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와 그리고 기업 이익이 악화되는 그러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노버에서 모토로라, 추억의 핸드폰이죠. 추억 핸드폰인데, 모토로라 스마트폰이 3년 안에 전 세계 3위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CEO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모토로라 점유율을 그래서 궁금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 점유율이 이미 3위입니다. 예, 이미 3위인데 물론 애플과 삼성을 뛰어넘을 거라는 것은 약간의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해서 3위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의 3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년 안에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노버의 부사장인 젤린스키가 아니라 지엘린스키입니다. 지엘린스키가요. 폴더블 모토로라 레이저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려는 회사의 시도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3년 안에 우리가 세계 3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돈을 걸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를 건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돈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도 제조 공장에 확장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 3위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인도에다가 공장을 설립할 계획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되면서 약간의 시장의 어떤 무대를 중국이 아닌 인도,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글로벌 전체 점유율을 좀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 투자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게 어제 이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비전 프로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성장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면서 뭐 향후 아이폰에도 AI가 분명 탑재가 되겠죠. 탑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 24, 갤럭시 24의 AI 그 동시 통역을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앞으로는 정말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많은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예측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낮은 실적 추정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제 커서가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올해 2023년 4분기 실적 추정치인데 지금 1.3% 정도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추정치 EPS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에는 약간의 좀 범피한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이야기고요. 오늘 실적에 있어서 S&P 500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가 아마 이 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인공이 여전히 빅7이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성장률 자체가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이 빅7을 뺀 나머지 기업들이에요. 나머지 기업들이 과거 2023년에 정말 죽쓰던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또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마 2024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S&P 500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이 대다수의 또 기업들이 있고, 물론 이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지 성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낮은 마진 기대치가 지금 2023년 4분기 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보이시는 이 전반적인 이 주황색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진짜 AI 빅테크들만 들고 내가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 깨면 또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최영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월가의 예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9월부터 늘어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죠. 지금 빨간색 보이시게 되면은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던 여러 이제 인덱스를 좀 보여주는 표인데요. 사실 10월 달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공급망 이슈나 좀 어수선한 그러한 흐름이 뭐 이어졌었죠.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10월 달에 있었던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서 이러한 성장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이 4분기까지 이어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4분기 때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약간의 발빠른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부터 이어지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실행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최근에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에 스몰캡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이게 앞서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또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빅테크, 이제 메가캡들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스몰캡이 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는 공급망 이슈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운임료가 얼만큼 상승했는지가 정말 기울기가 말도 안 되는 기울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서서 2021년을 보시게 되면 이때 수에즈 운하,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에버 기분호인가요? 예, 수에즈 운하를 맞게 되면서 정말 며칠간 공급망 대란이 한번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운임료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홍해에 관련돼서 많은 지정학적 악재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떤 공급망 이슈를 또 시장에 불러일으킬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가장 많이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빅테크 상위 7개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짙은 색깔 남색을 보게 되면 2023년 1월 달 기준으로 더 많은 트레이딩이, 더 크라우디드, 그러니까 더 붐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말리지 마라, 나는 빅테크 트레이더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몰려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이렇게 많이 트레이딩 하니까 나도 트레이딩 해야지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의 좀 과열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도 또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또 들어봅니다. 자,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2%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3%대로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큰 폭 하락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확실히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 예상 성장률을 보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밴드 상단을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미국 성장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업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또 녹아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사그라든 기대감, 그러나 여전히 3월 금리 인하는 53.8%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전에 한 70%였죠. 지난주에 70%였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이 갑자기 불쑥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월 달 되면 또 큰 폭의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물론 PCE 지표, CPI 지표를 우리가 또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 핵심인데 앞에서 많이 제가 좀 떠들었네요. 예, 자, 오늘 같이 아마 과거에 있었던 여러 직장의 역사들, 직장이 어떻게 변해 왔었나, 그 직장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어떻게 일어났었나를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너무 딥한 어떤 인사이트를 보기보다도 맞아, 우리 직장이 이렇게 변해 왔었지라는 경험을 한번 같이 느끼면서 앞으로 2020년의 직장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는요, 독일식 스타일의 사무실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미국 기준이에요. 자, 이전보다는 좀 덜 엄격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이때도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사무실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팀 간의 협업이 좀 증가를 했고요. 팀원들끼리 더 사교적인 업무 관계가 있었고, 약간의 좀 개방형 사무실의 시작점이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저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정말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저렇게 일했던 게 아주 보편화된 사무실이었다. 그리고 사무실의 레이아웃은 공장이나 생산 라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빽빽한 이 책상들 따닥따닥 붙여서 하는 이제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좀 높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또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 임원들의 창문이 있는 사무실로 인해서 직원 감독이 좀 수월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임원들의 사무실이 창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0년대의 사무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면 100세가 넘으신 거예요, 지금. 예, 왜냐면 1950년대니까. 예, 그래서 50년대는 이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1950년대 기술이 뭐가 있었냐면 타자기와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예, 전화기 타자기 하니까 너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가장 핫한 광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0년대로 넘어갈게요. 1960년대 되면 근로자 권리를 찾게 된 60년대였어요. 일할 때 개인 공간이 허용이 됐습니다. 60년대에. 그리고 일하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무실에서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흡연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암학회와 흡연자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게 이 60년대의 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흡연을 좀 중단하는 운동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절대 듣지 않고 흡연자들은 지속적인 흡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60년대는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 내 성차별이 좀 만연하긴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사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5년이 되어서야 성희롱이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여성 인권이나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런 부분을 좀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중요한 변화로 따지게 되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좀 출현이 됐고요. 그 젊은 미혼 여성의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줄 권리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던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직장 내의 환경이 1960년대부터 약간의 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기술로서 보게 되면 수동 워드 프로세서,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 이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가 이때 또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램이라는 이 칩이 이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계산기가 나왔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이때 대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970년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평등하게 벌자. 자, 미국에서는요, 1963년 평등임금법이 제정이 됐고요. 영국에서는 1970년대 평등임금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회사를 떠나서 육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문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이 됐었죠. 그리고 1970년대 보게 되면 창의적 사무 공간과 직원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러한 직장의 문화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체공학적 사무용 의자가 나왔답니다. 이제 허리가 중요하다, 너희들. 특히나 남자들 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으로 우리가 의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데 앉아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할 정도로, 그래서 신체적 건강과 편안함을 좀 강조하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였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 공간 자체가 창의력을 좀 발휘하려고 많은 구조 변화를 좀 줬다고 해요. 하지만 담배는 계속 폈습니다. 1970년대의 기술이에요. 아주 또 어마어마한 굴지의 하이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플로피 디스크. 이거 제가 많이 해봤었는데, 어렸을 때. 팩스 기기도 나왔고, IBM에서 레이저 프린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기계가. 이거 진짜 혁신적이네요, 이때는. 자,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 이더넷. 이더넷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세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마어마한 기술이 1970년대에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80년대. 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생산성을 높이다 보니까 사무실이 이런 큐비클 구조로 됐고 저렴하고 좀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되고요. 1980년대로서 정말 많은 기술이 도입이 돼요. 기업 문화 같은 경우에는 소위 화이트 칼라가 이때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는데 수트를 입고 가야 되고, 사무실에 꼭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그 중간에서 어떻게 내가 일은 어떻게 하고 내 여가 생활은 어떻게 할지가 이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이러한 문화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0년대 중요한 변화를 보게 되면 1984년에 애플 맥 컴퓨터가 최초 판매가 개시가 됐고, 그리고 1985년에 휴대폰이라는 게, 이 휴대폰 개념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요. 최초의 닷컴 사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있었고, 1987년 때는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1980년대 기술이 애플 매킨토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월드 와이드 웹, 자동차 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 벽돌폰, 자동차 그 뒷좌석에 가운데 꽂혀 있었던 회장님 폰,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핸드폰, 이 벽돌폰을 갖고 있으면 잘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었던 그런 시대였죠. 자, 1990년대는 기능적인 사무실로 좀 되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변화했는데, 이때 컴퓨터가 이제 보급화가 되다 보니까 사무실 디자인이 좀 빡빡해지고 약간의 좀 따분한
그러한 디자인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가 감소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월드와이드 웹의 탄생이죠. 1990년 초반에 연결성이 좀 더 향상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인터넷 세상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 중요한 변화들을 보게 되면 구글의 탄생, 웹브라우저 출현,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게 인기가 끌기 시작했고 어도비 PDF가 이때 나왔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사랑했던 MP3가 9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대역 인터넷이 이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0년대 기술을 보게 되면 이메일, 휴대폰, USB, 휴대용 컴퓨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휴대용 컴퓨터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밀레니얼 시대가 됐는데 일하는 방식의 진화와 혁명의 시기죠. 그리고 코워킹 용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사무실 공간이 아닌 카페나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게 2000년대 들어와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출현이 있었죠.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이게 재정의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 정보 전달 속도가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사무실에 캐주얼, 그러니까 지난 근 한 20년, 그러니까 2010년 전에는 약간의 뭐랄까요, 좀 수트를 입어야 되고 정장을 입어야 되는 그러한 사무실 문화였다면 이제 캐주얼 복장이 좀 도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사무실의 칸막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기술은 스카이프, 구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이때 또 나왔죠. 그리고 아이폰이 이때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요 기술이 진화해요. 그리고 근무 방식,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에 대해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사무실 자체가 이제 완전히 개념이 바뀐 멋진 사무실로 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휴식 공간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 사진 밑에 보게 되면 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글이 아마 가장 먼저 이런 부분을 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회사의 브랜드화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라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정말 많은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야 뭐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드롭박스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왔게 되고 뭐 알파고가 나왔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구글 문서 도구가 나오고 그리고 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자, 2022년이에요. 2023년이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실 환경과 기술들은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의 사무실을 제가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사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상상 속에 그냥 사무실이라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디스플레이 변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상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뭐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또는 최근에 SF 영화를 보게 되면 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어떤 혁신이 나오는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건설 또는 여러 뭐 현장을 조금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큰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현장감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비전 프로, VR이나 AR을 이용해서 보는 그러한 어떤 직장의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VR 기기로 해서 미팅을 하거나 그래서 원격으로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는 로봇이 또 회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일의 어느 일정 부분을 또 맡아서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분명히 직장에 대한 이런 환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자세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을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부분이 좀 나무가 될까, 그 나무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좀 가지게 되시면, 또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지게 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쉬지 않고 또 30분 떠들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픈데
네, 자, 오늘 저희 2부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저희 웰스 가이드 박재현 전무님을 모시고, 최근에 대형 기술주,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2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